임시로 만든 정부예요. 임시정부 수립이 됐지만 사실 조직이 탄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원을 선출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행정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정부를 몇 개의 장관과 몇 명의 총리와 몇 명의 주석으로 하겠다. 내각 책임제 조직을 딱 갖춥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또 있죠. 그 윤봉길 의사 의거일 날 윤봉길 의사만 거기를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독립투사들이 그 똑같은 의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근데 그 행사장에 못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제 빵 하는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나 보다. 했구나.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그 큰 사건. 네. 이제 이동할 때가 됐죠. 그죠. 네. 그 다음은 네. 어떻게 돼요? 네, 의거 있고 바로 1시간 뒤에 이제 일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안창호 선생님 등 해갖고 12명의 이제 지사들이 다 잡혀가세요. 이제 김구 선생님은 에시모 피치라고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집으로 숨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첩보 영화가 펼쳐집니다. 이제 변장이 막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누구를 변장했냐면 에시모 피치 목사를 변장해요. 그리고 에시모 피치 목사님의 부인을 데리고 뒷좌석에 타고 실제 에시모 피치 목사님은 운전수로 위장을 해서 이제 상해를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항저우로 가게 돼요. 네. 지금 상상을 하면요. 쫓기는 순간에 변장을 하고 도망가고 네, 잡을 수가 없는 여기를 과정?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의 거의 영화 같은 한 장면이에요. 묘한 영화, 예. 실제로. 그럼 이제 항저우에 가서 아마도 힘든 여정이 시작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 그 당시에 이제 현상금이 얼마였냐면 60만 원. 지금 돈으로 거의 20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임정하고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밀정이 300명을 풀었거든요. 일제가.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항저우에 이제 임정을 차리고 여관방에 차리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또 이 부분을 이제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게 국무회의를 열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에 배를 한 척 띄우고 그 뱃놀이 하는 척 하면서 그 배 안에서 국무회의를 해요. 예, 참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무리했던 정부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항저우에서는 또 어디로 옮겨가나요? 항저우에서 이제 전장청사라고 하고, 그 청사는 거기 있지만 주로 이제 활동은 이제 남경, 이제 난징 쪽에 있었고요. 일단 난징으로 이동하던 시기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정치사 흐름으로 본다면 이때 이제 중일 전쟁이 이제 도입되던 시기고요. 그때 이제 중일 전쟁부터 해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또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독립군의 세력도 굉장히 약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1930년대 후반부터는 변절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의 시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후반이었어요. 49세, 46세 이랬거든요. 1905년 10년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하면은 30년대 후반이면 거의 한 30년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인생 전부를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는데도 독립이 안 되네. 오히려 일본은 일제는 점점 더 힘이 강해지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변절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난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의열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난징에 가면 천령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있었는데 이 간부학교의 졸업생이 누구였냐? 이 천령사라는 지역은 3기생들이 훈련을 받았던 장소예요. 1기생과 2기생의 장소는 아직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 3기생, 그 훈련 교관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석정 윤세주라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육사 선생이 우리가 시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분의 시작은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처음으로 만났던 아나키스트 박열입니다. 이육사 선생, 그 시인이 박열 선생과 함께 흑우회라는 단체에서 아나키즘 활동을 했다?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했던 건 기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윤세주 선생을 만나서 의열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영화 밀정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배우 공유 씨가 연기했던 김시현 선생을 만나서 난징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과거의 의열단 이력이 알려지면서 일경에 체포가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선생님이 한 13번인가 14번 정도 투옥이 되세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버티다가 광복을 1년 앞두고 또 이육사 선생도 순국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얼핏 다른 분야에서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애국지사 이런 분들이 이 난징 지역에서 이렇게 또 활동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임정에서 이제
난징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폭탄이 날아들어서 이제 김구선님 자고 있던 집 천장이 무너졌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 하늘이 붉은 이불처럼 시뻘겠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일 전쟁이 이제 목미까지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서 또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배 한 척을 빌려서 한 100여 명이 또 임정 식구들이 그 배 한 척에 타서 목선을 빌려서 이제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난징, 창사, 네. 광저우, 류저우, 치장을 지나서 충칭까지 까지, 간단 네. 말이죠. 네네. 그 고난의 여정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여정이 이제 창사인데요. 이제 배를 타고 내려서 이제 창사에 갔는데 우리 이제 임정이 왜 창사를 선택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는 충칭으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돈이 없었어요. 근데 창사가 중국 내에서도 곡물 가격이 상당히 쌌어요. 그리고 홍콩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일단 창사로 향하는데 거기서 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목청 사건이라고 김우 선생님이 거기서 총을 맞으세요. 동지한테. 동지한테. 네. 그래서 상하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돼서 갔더니 의사가 봤더니 이거는 가망이 없다 해서 그냥 방치해둔단 말이에요. 4시간 동안. 그리고 전보를 줘야 아들하고 저기 안공근 선생님한테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4시간이 흘렀는데 보니까 안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때부터 손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 살려내세요. 근데 4시간이 지났으면 거의 골든타임을 지난 네, 건데 네, 네. 그래도 살아난 거예요? 기적처럼 살아나신 거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독립투사들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태로웠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벗어나는 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어서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이제 광저우로 이제 가죠. 이제 광저우는 되게 짧아요. 기간이 이제 2달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랬냐면 거기 이제 동산백원이라는 이제 그 곳에 임정을 차리는데 갑자기 2달 만에 일본군이 광저우에 이제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또 도망가야 네, 돼.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부랴부랴 또 저기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차 한 칸을 배정받아갖고 가다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일제 폭격기들이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마다 기차가 서서 풀밭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네. 얘기예요? 다행히도. 기차로 떨어지고 위에서 그 당시 전투기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제가 공군이라서 잘 아는데 너무 잘하시죠. 이게 전투기가 오면은 그 안에서 정말 유리창이 깨질 만큼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떴다 하면은 딱 이제 긴장하고 있다가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바로 풀밭으로 뛰어서 목숨을 구하고 이 과정을 하면서 그걸 계속 기차를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광저우에서 이제 유저우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길이 이게 또 기차 타고 또 배 타고 이렇게 섞어서 가야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살이 세지고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임정 요인들이 내려가지고 그 배를 또 밧줄을 끌어요. 힘으로. 네, 배가 있는데도 탈 수가 없고 네.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40일 만에 겨우 이제 유저우에 닿거든요. 기차를 타고 네. 배를 타다가 배를 끌고 걸어서 가고 유저우에서 이제 낙군사라는 여관에 네. 이제 여정을 풀죠. 몇 달 못 머물고 다시 또 이제 치장으로 가는데 충칭으로 바로 못 들어간 이유는 충칭에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치장에 그 초교촌이라고 한인촌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1년 4개월 정도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치장에 가면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곳이 우리 전 시간이었나요? 이동영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이동영 선생님이 머물렀던 그 아주 작은 집터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집이 좀 이렇게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되게 좁은 집이에요. 그게 하나 딱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동영 선생님이 거기서 한동안 머물렀다고 하시는데 그거라도 저는 되게 남아 있어서 좀 감개무량한 순간이죠. 거기를 예전에 가이드분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네. 다행히도 거기는 지금 이제 다른 중국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집의 터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 살았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한인들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에 갑자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웅성웅성하면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친절하게 언제부턴가 계속 웃으면서 사진 찍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또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상해부터 지금 치장까지 왔어요. 네. 이제 장작 6,000km의 고지 앞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충칭이에요. 네, 맞습니다. 충칭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뉘어 있었던 그 독립운동의 단체들이 통합되는 그런 당의 움직임도 있었고 실제 군이 합쳐지는 또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좀 기념비적이었던 사건은 대한 광복군이 창설이 된 거죠. 이 광복군 안에는 소위 말해 이제 좌익 계열의 독립 투사들과 우익 계열의 독립 투사들이 모두 이제 서로 합류를 했었고요. 이 광복군이 준비했던 수많은 더 작전들이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순수한 힘으로 독립을 이루어내진 못했지만 그때 이 작전들이 성공했으면은 그또 근현대사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던 것이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일제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병력으로만 본다면 우리 광복군의 숫자가 적었지만 과거의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만 봐도 10배 이상의 병력이 차이가 나도 우리가 대승을 거뒀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의 마지막 염원으로 서울 진공작전과 독수리 작전, 넵코 작전, 이런 작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성공했다면 어떠한 변화가 또 있었을까? 이러한 모든 시작과 끝이 다 이 마지막 충칭 시기에 있었습니다. 충칭에 가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서서 그 사진 찍었던 그 계단이 있는 그 임정의 마지막 청사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 거기서 이제 한 5년 정도를 이제 지내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광복군도 창설하시고 이제 그 되게 이렇게 꼬불꼬불한 골목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보면은 종착점이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그 앞서 얘기했지만 공기도 되게 나빴고 충칭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요 한 칸이라도 요 건물이라도 하나 갖고 있었으니까 조금은 좀 안도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